완전 대박. 그게 뭐 여기 없는 거를 파일을 공유해 주시면 여기 설명 보면은 없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엉덩이
네, 시간이 되어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화순 전남대병원 조상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서로가 이렇게 잘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이제 온콜로지 트라이얼 디자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또 최근에 약제가 변경이 되면서 약제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임상연구 디자인 또한 변화가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약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자재, 툴이랄지 또는 수술의 기법, 테크닉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걸 개발을 해서 환자에게 실제로 유효성을 평가를 하는 밸리데이션 프로세스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임상시험이 무엇인가를 각각 구성 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온콜로지 부분에서는 임상시험 약을 우리가 주로 하니까 나머지 테크닉이랄지 툴은 제외를 하고 임상시험약을 평가를 하되 예전에 우리가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를 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2010년도 후반부터는 이제 주로 몰레큘러 타겟 에이전트를 사용을 했고 2010년도 후반부터는 이뮤놀로직 세라피, 즉 임뮨 타겟티드 에이전트이긴 하지만 임뮨셀에 포커스를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뮤노세라피라고 하는데 약제들의 변화에 따라서도 사실은 임상시험의 디자인이 바뀔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뭐 2기, 3기 암 또는 뭐 대장암, 직장암 이렇게 한 가지 클리니컬 인포메이션만으로도 환자를 등록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환자들의 몰레큘러 베이스, 펄2가 양성이거나 피델1이 양성이거나 여러 가지 몰레큘러 베이스 플러스 NGS가 활성화가 되면서 지네틱 캐릭터리스틱까지 포함을 하는 임상연구 디자인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임상시험은 리얼 월드 프랙티스는 아닙니다. 즉 우리가 가장 현실과 부합하게 어떤 셋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시험적으로 투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샘플 사이즈가 필요한 거는 통계적으로 유의성도 갖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불필요한 치료에 노출이 되어서 피해를 보는 환자들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효성을 평가를 한다는 거는 임상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요. 이 유효성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목적에 달성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유효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알아야지 샘플 사이즈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휴먼 대상이란 임상 연구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아무리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안정성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은 그 약은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안정성을 답보하는 전제하에서 옵티멀 도즈를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간격으로 주는 게 나을지를 세이프티 프로파일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정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사람 대상 분석 연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레귤레이션에 우리가 반드시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해마다 아마 선생님들도 교육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토콜 안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만 하고 간략히 임상연구 진행되는 거는 여기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게 되고 어프로브가 되면은 인베스티게이트 또는 사이트가 셀렉션이 되고 이 사이트가 셀렉션이 되면 해당 기관 우리는 아직 센트럴 IRB가 우리나라에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로컬 IRB에서 어프로벌 프로세스를 거쳐서 환자를 등록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혹시 부족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리뷰를 통해서 다시 그걸 채워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임상 연구에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유의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치료 방법까지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폼이 됩니다. 군데군데 붉은색으로 해놓은 것은 이런 모든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시는 아니고요. 레귤레이션에 입각해서 모든 단계가 적절하게 진행이 되는가를 서로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일반적인 임상 연구가 진행되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임상 연구의 프로토콜을 만드는 흐름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두 개가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상 연구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 신물질 탐색 연구는 주로 이제 연구자들이 주로 되고, 이런 신물질 탐색이 연구가 되어서 여기에 들어가 볼 타겟이 된 약제가 개발이 되면 그 약제를 동물 실험을 기초로 해서 비임상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이 비임상 연구에서 우리가 제일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어떤 농도를 사람에게 투여를 시작을 하는가, 그다음 어떤 장기의 독성이 있어서 그 독성을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 비임상시험 정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게 되어야지 KFDA도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에서 휴먼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위험도도 높고 중요한 단계인데, 이때는 임상 양리학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칙에 입각해서 동물에게 이러한 용량이 투여가 된다면 사람에게는 이 정도 용량으로 투여가 되게 되겠다 하는 아마 일반적인 계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용량을 레코멘드를 하기는 하지만 그 용량이 인간에게 투여가 되었을 때는 사실 위험성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코멘드 도즈부터 보다는 훨씬 더 낮은 용량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낮은 용량으로 되기 때문에 그를 좀 더 확실하게 옵티멀 도즈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을 뽑아서 파마코카이네틱스와 파마코다이내믹스를 통한 용량을 결정하고 그 정해진 용량을 임상 연구에서 유효성을 1차 간단히 보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겠다라고 싶으면은 표준 치료와 비교 임상을 통해서 표준 치료법에 대한 우위성 또는 비열등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삼상 연고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약이 시판이 되기 전까지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 임상 사상은 우리가 이미 시판이 됐는데 임상 연구 기간이란 건 되게 우리가 뭐 2년, 3년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지나서도 아주 많은 환자를 치료를 하고 더 많은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했더니, 즉 리얼월드 프랙티스죠. 했더니 어떤 부작용이 있다 없다를 마지막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임상 사상 임상에서 어떤 독성이 예기치 못하게 있다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 더 이상 그 약제는 시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지 우리가 안전한 약이 투여가 되겠습니다. 밑에를 보면 각 임상 연구가 진행되는 평균적인 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상 1상인 경우에는 1에서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 뭐 3년 이상 아주 많은 예수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한 가지 약제가 임상 연구 3상을 진행하게 될 때까지 3년에서 5년, 보조요법 같은 경우는 10년까지도 보고를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너무 많은 환자 수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하나하나 좀 연결을 해서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그 다음까지도 이어지게, 그 다음 어떤 단계를 가서 실패율을 좀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좀 더 준비된 데이터를 갖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흐르듯이 이렇게 진행하는 어댑티브 클리니컬 트라이얼 디자인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기랄지 어떤 암종에 따른 임상 연구가 아니라 바이오마커에 기초한 임상 연구가 나오면서부터는 사실은 이 바이오마커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치료가 어떤 암종에서는 듣고 어떤 암종에서는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어떤 동시에 여러 암종을 테스트를 하는 패럴렐한 임상 연구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컴바이언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최근에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커다란 개요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디파이가 되고 최근 임상 연구가 새롭게 디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클래시컬한 디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페이스 1에서 주요한 인자들 좀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 용량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량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량이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를 죽는 기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는 것은 이 녹색 선은 정상세포를 말하는 거고, 이 붉은 자주색 색깔은 암세포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용량이 높아질수록 세포는 많이 죽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이지만 낮은 용량에서는 별로 죽지 않고요. 어느 정도 용량이 높아지게 되면은 가파르게 많은 세포들이 죽다가
어느 특정 용량 이상 높아지면 더 이상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100%가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좀 더 낮은 용량에서 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정상세포는 셀프 리뉴얼할 수 있는 펑션이 굉장히 잠재되어 있거든요. 우리 피부세포가 손상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힐링이 되는데 암세포도 물론 스테미스가 있기는 하지만 정상세포만큼 셀프 리뉴얼 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세포보다 좀 더 낮은 용량에서 암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의 항암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상세포는 많이 죽지 않고 암세포가 죽는 이 사이의 용량이 되겠죠. 그 또한 너무 높을 필요도 없고 너무 낮으면 안 되고 이 사이의 용량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파마코다이나믹스를 연구를 할 때 사용이 되는 건데 환자에게 항암제를 주입을 하게 되면 몇 시간 또는 며칠 지나고 나야지 사실 피크 레벨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막 주사를 맞자마자 힘들어하지 않고 3일에서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힘들어요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주사가 제일 많이 플라즈마에서 농도가 높은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용량은 다시 감량해서 워시아웃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피크가 얼마가 지나야지 완전 워시아웃이 되는가에 따라서 시퀀스가 정해지겠고요. 이 피크 레벨보다 더 너무나 높아버리면 어드버스 리스판스가 생기고 너무 낮아버리면은 치료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적정하게 용량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용량을 결정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블러드 샘플을 뽑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매 때마다 이걸 기준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즈 리미팅 톡서티랄지 맥시멀 톨러러블 도즈를 결정을 할 때는 가장 클래시컬한 방법이자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게 페이스 1에서 3+3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은 도즈 에스컬레이션을 하는 건데요. 비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임상양리학자가 어느 정도로 최저 용량을 설정을 해주면 그 용량부터 단계별로 증량을 시킵니다. 즉, 환자를 일단은 3명을 등록을 해서 도즈 리미팅 톡시티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3명을 추가를 하고요. 3명을 추가한 환자에서 1명의 DLT가 생겼다. 그러면 또 다시 DLT가 생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3명을 더 추가를 합니다. 만약에 이 3명 중에서 DLT가 1명이라고 한다면 추가로 3명을 하겠지만 DLT가 2명 이상, 즉 3분의 1 이상에서 독성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해당 용량을 우리가 MTD, Maximal Tolerable Dose라고 결정을 하고 임상 연구에서 사용할 약은 좀 더 안전한 한 단계 아래 용량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레코멘드한 도즈를 레코멘디드 페이스 2 도즈, RP2D라고 하고 이 용량부터 페이스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랄 캡사이타빈이 나왔던 그 히스토리컬한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98년도에 어떤 암종인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드밴스 메타스틱 캔서에서 이런 약제가 용량이 적정한지를 파마코콜로직 스터디를 해본다라고 해서 이때의 컨클루전은 페이스 2 도즈로는 하루에 스퀘어미터당 2,510mg을 사용을 한다라고 정해져 있고 현재까지 2024년 지금까지도 이 용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1을 좀 더 세분하다 보면 이렇게 도즈 에스컬레이션 한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리피티드로 하다 보면은 또 2번째 맞을 때, 3번째 맞을 때 독성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량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었을 때도 이게 어느 정도 반응이, 부작용이 있나 없나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종을 한번 임상에서 시험을 해봄으로써 어떤 암종에 특이적으로 해당 약제가 반응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즉, 페이스 2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암 약제를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보는 거죠. 이것도 최근에 논문에서 뭐 똑같은 방법대로 하는 건데, 페이스 1 에스컬레이션, 즉 1A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약제를 0.5에서 15.6mg per kg로 우리가 사용을 했더니 RP2D 값을 11.8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가지고 여러 암종을 대상으로 해서 이 1B에서 진짜로 이 용량이 안전한지, 특히 판크레아틱 캔서에서 더 반응률이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스테이지 2는 아마 이 해당 종양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입니다. 그래서 예를 페이스 1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페이스 2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일단은 용량이 정해졌고 어떤 암종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그 암종에서 반응이 좋냐 안 좋냐를 간단히 따지는 겁니다. 종양에서 반응은 제일 중요한 것이 크기가 얼만큼 줄었느냐죠. 그래서 이 크기가 얼만큼 줄었느냐를 우리가 밸리데이션 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의 툴이 리시스트 크라이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각해서 컴플리트 리스판스랄지 파셜 리스판스, 스테이블 디지즈 PD가 어느 정도 왔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 2 캡사이탑인도 일부 특정암, 아까 일상에서는 메타스틱 칼시노바라고 한다면 스테이지 2에서는 어드밴스 CRC에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단 3, 4년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고 스테이지 2, 페이스 2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A랑 2B를 놔두는데 유효성을 보는 것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2A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반응률에 입각하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에 입각하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은 싱글 센터에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2B는 이런 확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3로 가기 전에 랜더마이즈 페이스 2, 우리가 유효성 평가를 플레시보 또는 기존 치료와 그 다음에 이 익스페리멘탈 약제하고 비교를 해서 반응이 더 좋은지를 3를 가기 전에 좀 더 객관성을 답보하기 위해서 멀티센터로 진행하는 연구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스 3는 이제 뭐 맛이 많이 보는 그래프죠. 이 그래프의 답을 얻고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기존 치료에 비해서 이번에 치료가 효과가 좋고 이 정도로 서바이벌 게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우리가 인 프랙티스에서도 사용을 하는 거죠. 방금 이런 그래프가 보이는 것처럼 페이스 3에서는 주요 엔드포인트 서로게이트 마커가 서바이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오버롤 서바이벌이고요. 오버롤 서바이벌은 우리가 치료를 시작을 했을 때부터 사망까지 그 기간을 말을 한 겁니다. 요즘에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OS를 하지만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또는 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또는 타임 투 프로그레션, 사실 프로그레션이 될 때까지 얼만큼 이 약제가 딜레이를 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건데 약간은 다른 면이 있는 게 PFS는 우리가 얻어내는 자료 중에 프로그레션뿐만 아니라 프로그레션이 안 됐다 하더라도 사망까지를 우리가 그 데이터에 포함을 시킵니다. 하지만 타임 투 프로그레션은 only 프로그레션만 데이터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프로그레션을 포함하지 않는 프로그레션이 없는 사망은 데이터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데스라고 하는 서바이벌을 포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PFS와 OS는 좀 더 코릴레이션이 높지만 또 TTP는 나름대로 정말로 프로그레션만 집합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예민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도 삼상 임상에서 는 기존 치료에 대비 유효성이 입각이 되어서 최근에는 아마 이 약제가 오랄 에이전트로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임상 연구가 1상, 2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스탠다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임상 연구의 디자인이 변경, 모디피케이션, 발전이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 임상 시험의 계획의 승인 현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최근까지 약 20년도의 트렌드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임상 연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로프를 이때 가파르게 올랐다가 주춤, 이때 가파르게 올라갔다 주춤하는데 이때가 사실 몰레큘러 타겟 에이전트가 막 개발이 됐을 때입니다. 즉, anti-EGFR, anti-VEGF, 여러 가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처럼 새로운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임상 연구가 다국가, 국내 임상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플래토를 이루다가 이때부터 면역항암제가 굉장히 개발이 되고 이제 FDA도 승인이 되고 해서 이때부터 또다시 가파르게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때 뚝 떨어졌던 거는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되어서 22년도, 23년도는 글로벌리 임상 연구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저희가 좀 임상 연구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임상시험의 단계별 승인 현황을 보면 계속 올라가는 추세는 아닙니다만 이거는 우리나라 환자의 풀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없이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유의한 거는 여기 주황색을 보면 보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상 연구는 조금 줄어들든지 주춤, 삼상 연구는 거의 비슷한 추세인데 일상 연구는 192부터 지난 10년 동안 300건까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글로벌리 굉장히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임상 연구로 인정이 돼서 일상 의뢰도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신약에 대한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일상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일상 연구가 많아지면은 여러 가지 샘플이랄지 바이오마커 스터디가 많이 필요하니까 사실 연구 간호사 선생님들은 더 그만큼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연구가 많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기점으로 좀 주춤하긴 해서 전체 임상시험의 건수는 줄어가는데요. 여기 보면 표적치료제도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되는데 그런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면역 항암제에 대한 임상시험 건수, 특히 보시다시피 일상 연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임상시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최근 약제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니드가 예전엔 사이토톡식 에이전트에서 몰레큘러 타겟 에이전트를 지나서 면역 항암제에 좀 더 특이적인 암 임상시험 연구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랄지 이뮤노테라피는 기존의 사이토톡식 에이전트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전 유효성이 다른데 무엇보다도 기존의 항암제는 주사를 하게 되면 백혈구가 떨어진다, 뭐 혈소판이 떨어진다, 구토가 심하다, 뉴로패시가 심하다.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CTC, AE를 보고를 해야 되는 게 클리어 커트 했는데요. 이런 몰레큘러 타겟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DLT에 막상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뭐 인퓨전 릴레이티드 리액션 같은 것은 생길 수가 있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독성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계속 이걸 DLT가 될 때까지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다른 방법의 도출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모노클로널 엔티바디가 제일 처음에 나오게 돼서 몇 년이 지나서 한 논문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미 시판된 몰레큘러 타겟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해서 MTD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도표는 이미 시판되고 있는 약제 중에서 MTD에 레코멘드한 게 아닌 약제로 된 약제의 종류를 봤더니 실제 투여된 용량은 MTD의 반도 안 되는 용량으로 약제가 사용된 게 32%, MTD라고 우리가 레코멘드 했지만 그보다 좀 더 낮은 게 한 30%, 사실 MTD보다 훨씬 더 높은 용량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38%에 해당이 된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 몰레큘러 타겟 에이전트는 아무리 일상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MTD에 닿은 용량의 적정 용량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섹투시맵 같은 경우에도 MTD에 도달을 못했고요. 하지만은 적정한 용량은 200mg per square meter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이펙트 마커 베이스로 우리가 정했고 펜브렐리즈맵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MTD에 도달을 하지 않아서 어떤 인문 마커가 이 정도면 반응이 있다라고 봐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사이토톡식 에이전트가 많이 나왔던 19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만 해도 일반적인 페이스 1에 입각한 에스컬레이팅 도즈를 통해서 RP2D 값을 정했는데 몰레큘러 타겟 에이전트 같은 경우나 이뮤노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RP2D 값이 결코 DLT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한 일상으로는 우리가 적절한 용량을 레코멘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와 반면에 우리가 어떤 이걸 타겟한 약제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타겟을 스티뮬레이션 한 게 목표였으면은 조직에서 스티뮬레이션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내가 서프레션 시키고 싶었던 약제라고 한다면 온 타겟이 서프레션이 되는가에 따라서 적정 용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클래시컬한 페이스 1 디자인하는 것과 최근 약제 디자인한 것과의 가장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에피커시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피커시를 본다. 저 페이스 2에서 얼만큼 종양이 줄었는가 이것을 리시스트를 본다고 했는데 몰레큘러 타겟 에이전트 중에서도 어떠한 약제, 즉 메타스틱 콜로렉탈 캔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anti-EGFR인데 이건 기존적으로 매스를 슈링키지를 하는 것이 주 특징입니다. 따라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다란 암이 이만큼 줄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오른쪽은 똑같이 메타스틱 콜레스테롤 캔서 환자가 리버 메타가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생긴 경우가 그다지 많이 줄진 않았어요. 리시스트로 보면은 스테이블 디지즈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펫으로 봤었을 때는 페리페랄로 링에서 메타볼릭 업테이크가 굉장히 도미넌트 했었는데 그게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 환자는 펫에서 판독상으로는 메타볼릭 CR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기존 리시스트로 보면은 SD밖에 되진 않은 거고 유효성에서 오버롤 리스판스 레이트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들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내포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게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뮤노제라피는 좀 더 달라지게 보이는 거죠. 왼쪽은 일반적인 사이토톡식 에이전트들입니다. 위에 있는 노란 선은 CR을 보였던 환자고 밑에 있는 거는 PD를 보였던 환자입니다. 일단 서바이벌 면에 있어서 당연히 CR인 환자들이 오버롤 서바이벌도 이렇게 조금 기울기가 무난하게 줄어들고요. PD를 보였던 거는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울기의 차이일 뿐이지 선이 이와 같이 내려가는 곡선인 것은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와 반면에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스파이더웹이라고도 하는데 일부는 하이퍼프로션 PD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응이 있는 경우는 반응이 있지만 그게 오래 갑니다. 이거는 임뮤노세라피의 어떤 메모리 펑션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가 보이게 되는데 어떤 암종이고 면역 이뮤노세라피를 했었을 때 이 비슷한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스테이블 디지즈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하면서도 오래 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유의한 평가거든요. 하지만 이 스테이블 디지즈 또한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에는 포함이 되지만 오버롤 리스판스 레이트에는 빠집니다. 이 중요한 데이터인데 따라서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에피커시 평가가 필요하겠다 해서 최근에는 페이스 2라 하더라도 어떤 임상 연구에는 리스판스 레이트만 본 게 아니라 6개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12개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24개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는 디자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임상연구 디자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나 길고 너무 많은 환자가 등록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코스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 그다음 DLT2 값이 RP2D 값을 결정할 수 없으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입증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한 가지 임상 연구에다가 두세 가지 트라이얼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동시다발적인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도표에서 간단히 보면 페이스 1 에스컬레이션을 시키는데 에스컬레이션 하면서 1B에서 익스텐전을 하다가 보면 어떤 약제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초기에 그 약제는 그냥 스탑을 시킵니다. 하지만 어떤 약제 같은 경우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요. 그러면 뭐 컨비네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반응이 있을 법한 종양으로 조금 더 좁혀가지고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해서 go and no go 디시전을 합니다. 하지만 반응이 좋다. 생각보다 굉장히 엔티튜머 이펙트도 있고 세이프티도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면은 바로바로 N수를 증가를 시켜가지고 뭐 랜도마이즈 페이스 2까지 바로 가서 3로 진입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될 거는 빨리 스탑핑을 하고 랜덤을 바로 3상으로 갈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을 어댑티브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봉선이라고 하는 것을 심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경계가 없이 쭉 이어져서 간다라는 의미로 seamless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임상 연구가 제일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이는 임상 연구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일단 니볼루맵이라고 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인데 이 면역 항암제를 제일 처음에 사실 콜로레탈 캔서는 면역 항암제 별로 반응이 되는 환자군이 아니어서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끼다가 MSI 하이인 경우에는 이뮤노제닉해서 여기는 면역 항암제가 반응을 있겠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반응이 있는 그룹과 반응성이 적은 그룹을 달리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은 그룹은
니볼루맵이라고 하는 단일 항암제 치료로 반응을 받고 혹시라도 반응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는 면역화 감지를 두 가지를 컨비네이션을 해서 해보자. 하지만 반응이 많이 좋다고 나오면은 그냥 하나로 쭉 가자. 이렇게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를 처음부터 연속해서 계획을 했고 이 결과 모노세라피로도 반응이 있어서 현재까지도 MSI 하이인 경우에는 니볼루맵 모노세라피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MSS인 경우, 즉 면역성이 낮은 경우는 하나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기존 프릴리미너리 리저트가 있어서 처음부터 두 가지 약제로 시작은 하죠. 하지만 두 가지 약제로 했었을 때 부작용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1mg per kg, EP 1mg 낮은 용량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반응은 보지 않고 안정성하고 독성만 안정성을 주로 보기 때문에 둘 중에서 괜찮다 그러면은 하나씩을 증량을 해봅니다. 결국 MSS에서 이 코드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이 임상 연구는 프랙티스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런 임상 연구를 연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부 익스플로러티브로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쭉쭉 한번 봐봤더니 최근도 2023년 지금도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임상 연구가 진행을 합니다. 이 임상 연구도 메타스타틱 콜로레ክ탈 캔서에서 엔티-PD-1 엔티바디와 그다음 어떤 이제 새로 나온 약제들에 대한 페이스 1을 거쳐서 기존의 표준 치료로 나와 있는 약과 컨비네이션까지 하는 쭉 이어진 임상 연구인데요. 파트 1과 파트 2를 나누어서 도즈 에스컬레이션을 해서 어떤 용량이 적정한가를 보고 아마도 여기에서 적정한 용량을 코드 3번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 3번이면 그 다음에는 암 1, 2, 3, 4 해서 어떤 종양에서 그래도 반응이 있을 것인가를 먼저 보고요. 아마 그 선행 연구에서 콜로레ክ탈 캔서에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파트 2는 메타스타틱 콜로레ክ탈 캔서에서 컨비네이션 요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해진 용량을 도즈를 레고라피닙과 이런 80ml와 120ml로 도즈를 달리해서 2A에서 어느 정도 용량을 다시 한번 컨비네이션 용량에서 메타스타틱 CRC의 에피커스를 확인을 하고 여기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평가되는 약제 용량을 가지고 2B까지 갑니다. 그래서 처음 약제 개발을 할 때부터 이렇게 커다란 시안을 가지고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함으로써 이런 환자의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2A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도식화해서 우리가 봐보면은 예전에 클래시컬한 방법은 처음 디자인을 할 때 인테립을 보기는 하지만 처음 계획한 인물 숫자가 끝에도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응을 봐서 우리가 시험약과 표준 치료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험약군의 반응이 매우 좋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랜더미제이션을 기존의 1대1이었다고 한다면은 2-1으로 한다거나 알로케이션을 더 많이 해서 사실 유효성이 좋은 환자들을 많이 투여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환자들에게도 우리가 유의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답보하지는 못하지만 불필요한 곤에 노출이 되어서 어떤 득을 못 볼 수 있는 환자들을 최소화하는 목표도 있고요. 일단은 N수가 많게 되면 통계학적으로 훨씬 더 실제와 근접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것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제일 처음에 어떤 환자군이 사실 이 약제에 대해서 반응이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중간에 리어세스먼트를 해서 이 분홍색군의 질환이 훨씬 더 유효성이 있더라. 그러면 요 환자군을 더 많이 해서 우리가 답안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것으로도 최근에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제일 마지막에 도식화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마커 드리븐 클리니컬 트라이얼인데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댑티브 같은 경우는 그냥 제일 처음에 어떤 환자군을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이피션시를 높여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어댑티브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방금 보여드렸던 마지막에 있는 그런 도식은 바이오마크가 있을 경우에 어떤 암종 또는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엄브렐러 트라이얼하고 베스킷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모양을 보면 여기가 우산 꼭지가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엄브렐러라고 하고요. 멀티플 타입이 있다. 참고로 여기에서는 동일 장기, 같은 폐암인데 어떤 유전자가 나오면 테스트럭 1, 어떤 유전자가 나오면 테스트럭 2 이렇게 한 가지 암을 정해놓고 여러 치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을 엄브렐러 트라이얼이라고 한다면 베스킷 트라이얼은 여러 종류의 암을 대상으로 해서 약제가, 신약이 타겟티드 에이전트가 굉장히 똑똑한 애가 있는데 어떤 암에서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암종과 무관하게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싱글 테스트 드럭으로 계속을 진행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헐투입니다. 헐투는 여러 가지 암종에서 많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브레스트 캔서에서 일단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브레스트 캔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은 그 다음에 헐투 발현하는 솔리드 튜머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제가 보여드리고 이제 싶은 내용은 헐투를 대상으로 해서 페이스 1을 해서 현재 이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트라스투맵 디루티칸을 일단 사용을 합니다. 했더니 페이스 1에서 DLT가 생기지 않으니 여기에서는 아까 캡사이테빈은 2510mg per 스퀘어미터라고 정확하게 지시가 되지만 페이스 2 도주는 5.4 또는 6.3mg per kg를 레코멘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7년도에 이렇게 페이스 1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임상 연구가 나오고 있죠. 근데 2020년도에도 페이스 2를 하는데 여기서는 6.4mg per kg로 주로 많이 진행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임상 연구에서는 여러 암종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5.4mg per kg로 하는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DLT 기반 적절한 용량 결정이 힘들다. 몰레큘러 타겟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MTD의 위아래로 굉장히 다양한 용량이 쓰일 수가 있다. 말씀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나온 약제도 사실 우리가 옵티멀 도즈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리하게 페이스 1을 엄청나게 길게 많이 해가지고 딱 맞는 용량 찾는 것에 너무나 할애할 필요는 없고 적정한 세이프티가 보존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여러 단계의 용량으로 임상 연구는 나름대로 페이스 2로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데스티니 CRC 똑같은 데르티칸을 이용을 해서 콜로레탈 캔서 환자에 있어서 페이스 2로 2스테이지로 비교를 했습니다. 17년도에 일상 임상에서 옵티멀 도즈를 레코멘드를 했는데 올해까지도 아직은 옵티멀 도즈가 딱 정해지지 않은 거죠. 보면 스테이지 1에서 5.4mg per kg를 했던 그룹과 6.3mg를 했던 그룹을 비교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5.4mg을 사용하는 군이 나쁘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반응률을 봐서 이 5.4mg 환자들을 훨씬 더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2명, 즉 5.3mg을 사용한 환자에서 오히려 오버럴 리스판스 레이트는 좀 더 높게 나온 거예요. 물론 이 연구에 나중에 디스커션을 보면 라스 스테이터스, 헐트 말고도 다른 인자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라 말은 하지만 5.3mm로도 충분할 수 있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페이스 2를 하면서도 이런 몰레큘러 타겟 에이전트나 이뮤노테라피는 옵티멀 도즈도 같이 계속 가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엄브렐러 트라이얼은 이제 조금 더 간단합니다. 어떤 약제가 정해졌다. 그러면 어떤 암종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가 정해졌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약. 사실은 지금 이거는 거의 프랙티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서 두경부암을 기초로 해서 NGS 검사를 한 다음에 이 NGS 검사를 해서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가에 따라서 약제를 해당 코호트별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임상을 진행합니다. 이런 임상을 해서 어떤 약제가 드라마틱하게 좋다 그러면은 바로 페이스 2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게 메스터 프로토콜입니다. 메스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한 약제 한 질환 이게 아니라 어떤 약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NGS를 해서 코드 A부터 I까지 등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싹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메스터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 A부터 I까지 했는데 여기서 B하고 G가 드라마틱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상 임상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메스터 프로토콜로 그 이후에 쭉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IRB를 조금 더 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고, 최근 들어서 또 한 가지가 조금 더 이런 코호트군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인데, 우리가 리얼월드에서 정말 좋은 데이터를 그냥 보내버릴 것만 아니라 이것도 임상시험으로 포함을 시키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리얼월드 데이터,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있는 모든 환자 데이터가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임상 연구 환자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조금 더 셀렉션 되어 있는 데이터를 리얼 월드 에비던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언제 필요하냐면 레어 튜머에서 레어 진이 있는 치료제가 새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임상 연구를 해서 이런 확정적 페이스 3를 하려고 하니까 8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80명을 어느 세월에 이걸 컨트롤군까지 다 우리가 등록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걸 좀 더 줄여주기 위해서 잘 짜여져 있는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하나의 컨트롤 암이라고 한다면 익스페리멘탈 암만 리크루트먼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임상시험의 기간도 단축되고 환자들도 괜히 컨트롤군에 들어가서 불필요한 치료의 팔로업을 받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멀티셀 카시노마에서 어, 그 아테졸리즈맵인가요? 이런 약제를 승인받았던 그 과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컨트롤 암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계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 한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Q&A 주실 거 있으시면은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댑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처럼 픽스드 프로토콜이 아니라 환자에게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반응이랄지 세이프티 프로파일에 기초해서 임상 시험 자체도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질 수 있는 거. 하지만 무작정 바꾸는 건 아니고 어떠한 기본적 룰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효율성을 증대를 하고 코스트도 낮추고 환자 안전성도 좀 더 담보하는 것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단은 요즘처럼 정말로 프리시전 메디슨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제가 또는 어떤 유전자가 밝혀지면 베스킷 트라이얼이랄지 엄브렐라 트라이얼이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임상 연구를 할 수가 있는, 즉 패럴렐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걸 위해서는 마스터 프로토콜 기반 하에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겠다. 3번은 저는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추후에 바이오마커에 대한 강의도 나오겠지만, 환자가 가지고 있는 튜머 인폼드 바이오마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ctDNA 의존해서도 많은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바이오마커, CT로 찍은 리스판스 평가뿐만 아니라 바이오마커 가지고도 우리가 중간에 어댑테이션 할 수가 있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디자인이 될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얼월드 데이터랄지 에비던스를 기초로 하는 임상 연구 디자인도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5번과 6번은 모든 임상시험 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뭐 NGS 데이터, 영상학 데이터, 병리 데이터, 사실 이게 다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환자 등록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볼 수가 있겠고, 또 환자가 일상일 때 우리가 세이프티 프로파일을 검사하려고 매번 비짓해야 되는데 디센트럴리제이션, 우리보다 좀 더 리모트에 있으면서도 환자에게 아웃컴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아마 모색해서 좀 더 편리하게 임상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또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상으로 마칠 수가 있겠고, 혹시 Q&A로 올라온 질문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혹시 Q&A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공유 화면을 해제하시면 질문이 네. 지금 5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말씀하신 대로 선정 제외 기준이나 스터디 디자인을 숙지를 하고, 이제 SIT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오프 더 레코드로도 이미 아니죠.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게시 미팅 올 때 스폰서 측에 제가 부탁을 합니다. 저희가 선정 제외 기준이나 이런 것에 질의를 했었을 때 잘 대답해 주십사. 왜냐하면 이게 순간순간 변화가 있고 이게 사실 굉장히 참 인프랙티스에서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반응이 보였는데 이 환자 등록 가능하나요? 이런 게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서로 간의 소통을 확실하게 해서 서로 물어보면서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점이 많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랜슬레이션 리서치는 앞으로 같이 끼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몰레큘러 타겟 에이전트가 나오고 immuno세라피가 나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방법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PD-L1 엔티바디를 사용을 하지만 이게 바이오마커가 PD-L1이 절대 이뮤노히스토케미컬 스탠에서 답을 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중간에 혈액 샘플을 뽑아서 또 다른 바이오마커를 발굴을 해야지 반응 평가 더하기 누가 롱텀 서바이벌로 아까 밑에 쫙 그어진 그래프처럼 보여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셀렉션을 해 나가는 과정을 알아가는 것도 저는 임상 연구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리서치는 반드시 포함이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 도우즈 에스컬레이션 제가 보인 디자인을 갑자기 잘 제가 요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도우즈 에스컬레이션과 보인 디자인에 관련해서는 학회 통해서 제가 선생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다음 RWD와 RWE와 그렇죠. 사실은 사실 RWD, RWE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활용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우리가 동의서를 어떻게 위드드로우를 할 수 있는 동의서 면제 사유가 될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대상자 동의를 많이 구하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이게 이미 다 환자가 솔직히 사망했거나 하는 경우는 동의서 면제 사유도 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언젠가는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대략적인 샘플 사이즈는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상, 3상도 다르고 보조요법하고요. 아주 터미널 우리가 서드라인 폴스라인으로 갈수록 서바이벌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빨리 끝나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가 적은데 브레스트같이 보조부분 N수가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그다음 OS-PFS에 따라서 샘플 사이즈는 통계학적으로 달라서 아마 러프하게 우리 사이먼스 2스테이지 리스판스 레이트 같은 경우는 샘플 사이즈 대강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것도 의료 통계하신 분들이 다 정리를 합니다. RDW 갖기가 말고요. 신뢰성 부분. 아까 제가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로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RWD, RWE가 이제 프랙티스의 접목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디지털 인테그레이션이 다 정립이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말씀하신 대로 신뢰성 부분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각 센터에서 이런 걸 준비하는데 임상시험센터가 다들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일로 많은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Q&A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것만 제가 학회통해서 선생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는 11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으로 브레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